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저는 친구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온 곳은 네. 오사카의 랜드마크. 오늘은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장면 하나도 없이 네. 만화로만 떠드는 방송입니다. 인지도도 국내에서 무지하게 높고 일본에서도 인기 많고 그런 작품인데 아직도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떤 작품인가요? 바로 우라사와 나오키의 불세출의 명작이죠. 바로 20세기 소년. 20세기 소년을 오늘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네. 20세기 소년에 직접 등장했었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무척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바로 태양의 탑. 네, 바로 오사카의 70년대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 탑이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네.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박 기념공원반 네. 해가지고 지금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엄청 많네 사람이. 오늘이 체육의 날이라고 네. 헐리데이래요. 아 일본의 휴일이다. 네네네. 우리나라는 10월 9일이 한글날이. 그럼 인성은 혹시 이 태양의 탑 본 소감이 어떤가요? 콘크리트 하네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게 지금 좀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얘기하려고 하는데 웃어. 저희 보면 나중에 친구가 저 위에 서서 네. 그 도쿄 국회의사당 가는 길에서 켄지가 탄 로봇이랑 마주치는 장면인데 어떻게 서 있었지? 싶어요. 지금 서 있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서 있었지 싶어가지고 그걸 유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걸 보다 보니까 아 진짜 엑스포라는 게 그런 상징성이 되게 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93년 대전 엑스포를 했지만 대전 엑스포에서는 꿈돌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 저희가 상징성으로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탑은 기억에 남긴 남아요. 그 타워. 관광객이 많이 갔던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식의 거대한 상징물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토목공사 예찬론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20세기 소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스토리만 설명을 해드리면 무려 1970년대 켄지와 친구들이 자신들이 상상하던 21세기를 그린 예언에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어른이 되고 네. 이제 친구 중에 하나인 동키가 의문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켄지라는 주인공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키의 죽음을 파헤치다 보니 친구라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를 알아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 켄지와 친구들이 상상했던 예언에서를 토대로 네.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린 시절 자기가 얘기했던 그 예언에서대로 일이 뭔가 착착 진행되는 거 보고 말을 했는데 어린 시절 공상이잖아요.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서 외롭게 홀로 싸우게 되죠,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2000년 12월 31일 도쿄에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들이 과연 이 친구에 대항하여 어떻게 맞서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켄지 일행의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가지고 되게 서스펜스 있게 잘 이끌어 나간 만화 책이 바로 이제 20세기 소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루. 마루라고요? 마루. 아, 그렇군요. 네. 네네. 후쿠베. 아, 후쿠베라고요? 안녕하세요, 후쿠베 씨. 네네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 소년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면 네. 1999년에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네. 2007년에 완결을 했어요. 우리는 리얼타임으로 본 세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한 권 나오고 한참 있다 또 한 권 나오니까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항상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예? 완결될 때까지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품은 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단행본은 22권까지 나왔는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그리고 친구력까지 이렇게 3부작이고 네. 그다음에 21세기 소년이라는 2권짜리 책이 나와서 총 4부작 4가지 파트가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약간 에필로그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많이 팔린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용두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가볼 예정이고요. 네. 1970년대부터 21세기까지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그 문화 변천사나 서브컬처들 그 당시 유행했던 것들을 만화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90년대나 뭐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이 21세기 그 이후의 시간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래와 비교해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공감될 만한 요소도 있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가깝고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도 많다 보니까 살짝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70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80년대 분위기랑 많이 비슷해서 그거랑 두 개 비교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는 사실 그 제작비가 한 60억 엔을 들어서 총 3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망했다, 재미없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흥행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총 112억 엔을 벌었습니다. 112억 엔? 네, 제작비의 2배 정도를 거의 벌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되게 성공한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깔끔하게 망했죠. 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봉준호 감독이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봉준호 감독에게 제의는 왔으나 우라사와 나오키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했던 뭐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죠.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혹시나 뭐 한국판이 또 나오게 되면은 꼭 봉준호 감독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인터뷰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애니메이션화가 된 적이 없는데 몬스터처럼 하나 이렇게 명작으로 걸출하게 스릴러적인 거 살려서. 매드하우스에서 한번 딱 뽑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압력 넣는 건가요? 아니에요. 몬스터를 거기서 했으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20세기 소년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썸 네. 20세기 소년은 왜 명작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제가 가장 놀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어린 시절에 항상 허무맹랑한 그 상상들을 하잖아요. 마보이 한 번씩. 네,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을 구한다던가 네네네. 세상이 뭐 이렇게 된다던가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내가 히어로라던가 얼마 전에 히어로 활동을 몰래 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지금은 있어요? 잠깐 지금 한국을 비워놨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실 비행기 시간 싹둑싹둑 편집. 근데 이런 상상을 곧잘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인해 세계가 어떻게 멸망을 할 수도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그 에피소드마다 각각 소소한 교훈 같은 게 있어요. 학창시절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던 이야기, 그걸 고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거대한 줄기를 이루는 느낌이라 보는 내내 스릴러라서 막 엄청난 떡밥이 풀어지진 않아도 차근차근 보는 맛이 있었던 또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반전들 네. 이런 것들이 명작으로 가는 요소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모범 답안이라고 보이는 작품이고요. 특히 그 등장하는 캐릭터들마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확실해요. 그쵸. 정말 지나가는 캐릭터, 그냥 소비되는 캐릭터가 거의 없고요. 캐릭터마다 이야기 사연들이 되게 첨예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죽은 동키, 네. 동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자라서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받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시리즈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가 죽었지만 죽은 캐릭터처럼 보이지 않게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동료도 동료. 그리고 2부에서 나오는 만화가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서브 캐릭터인데 그들이 정말 그 토키화정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데츠카 오사무 선생님 그 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거기 나왔던 그 토키 화장, 거기를 똑같이 등장시키면서 데츠카 오사무를 비롯해서 오소마츠상, 뭐 도라에몽 이런 작가들이 활동했던 그 70년대 그 시기를 조금 더 다시 재조명을 해보는 그런 느낌까지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네. 일부에서 그 켄지와 칸나가 먹었던 라면집, 와. 그 라면집이 그때 망했는데 네. 거기서 제자들 중에 한 명, 일곱 번째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가부키초에서 가게를 네. 새로 차려서 거기서 칸나가 먹으면서 이건 삼촌이랑 먹었던 맛이에요. 거기서 마피아의 대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라면이라는 걸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그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다 잘 엮여져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 아저씨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언한 아저씨 보고서 평경장 같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평경장도 타짜에서 보면은 작품에서 돈은 많이 버는데 네. 자기가 사면 꼭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사람도 다 남의 미래는 잘 예측하는데 본인의 사업인 그 볼링붐 요것만은 예측하지 못해서 천국까지 요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으로서. 그렇죠. 그런 뭐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아주 볼 게 많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다소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이 오사카 만국 박람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감정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저희 금강산 못 갔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렇죠. 그렇죠. 졸업여행 못 갔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그 졸업여행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어차피 갈 거였으면 갔다 오는 것도 나왔을 텐데. 그렇게 우리 엄마 말한 듯이 말하지 마.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그 다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도 이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갔다 오지 못한 사람, 갔다 온 사람 이런 추억들이 막 서로 공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꽃피우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제가 후쿠베의 감정을 조금 이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도 금강산 만세. 나도 갔다 올 수 있었어. 꽃봉오리 뭐라? 나도 거기 있을 수 있었어. 이러면서 뭐란다. 그 당시 또 갈 수 있었던 추억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명작의 포인트로 네.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깊숙이 사람들 뭔가 속을 딱 긁을 줄 아는 뭐 그런 게 있어 보였어요. 20세기 소년의 명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인썸은 어떤 게 진짜 명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네. 그 켄지가 각오를 하고 26,000엔짜리 기타를 치고서 아.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리고서 벽에 기대서 이 내가 지구를 구하는 건가? 라고 결의한 부분. 왜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네. 켄지의 상상이었다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어지면은 샌프란시스코 다음은 어디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간판 때문에 런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랑 뭐 5초가 탈출한 장면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되게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 신부님 이야기가 있어요. 교황이 된 신부님. 그러니까 중국 산골마을로 백신을 가져다 주려던 신부가 있었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경찰들에게 도망가던 한 범죄자가 운전을 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살이 센 곳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 곳을 발견을 해요. 네. 차가 가면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잡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막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신부님이 잡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깡패가. 네, 가게 되는데 그때 약속을 합니다. 살아남은 꼭 살아남아서 이 와인 한잔 합시다. 포도주 한잔 합시다. 네, 포도주 한잔 합시다. 딱 약속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백신을 전달하고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 신부님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 깡패가 좀 약간 투덜거리거든요. 네. 신은 무슨 신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무슨 신이야? 아니는데 멀리서 신부님이 딱 걸어옵니다. 이렇게 걸어. 네. 지팡이 짚고 오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거에서 엄청난 감명을 받고 결국 신부로 이제 그 직업을 바꾸게 되죠. 그때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는 신은 저 사람이 말하는 신과 다를 수도 있다. 내가 믿는 건 그저 그 신부님, 그때 있었던 그 신이 아니라 신부님일 수도 있다. 제가 이 장면을 왜 좋아하냐라고 하면 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의 그 계획, 예언의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신념, 친구의 그 계획에서 살아남기 위해 켄지 일행이 가져야 했던 그 신념,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신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모여서 이 거대한 20세기 소년이라는 세계관에 발현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아쉬움이 좀 남았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참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얘기하는 거지만 후쿠베 정도에서 끝나거나 마지막 최후의 친구의 정체가 사실 작품 내에서 갑자기 좀 생뚱맞게, 물론 복선을 나름대로 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복선이었잖아요. 거의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친구 딱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그 리얼타임으로 본 시대의 사람으로서 좀 너무 질질 끈다는 느낌이 나왔어요. 사실 21세기 파트 보면은 켄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켄지가 굳이 마지막에 다시 안 나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영화적인 생각을 좀 했어요.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맺을 수 있는 적당한 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 한 번에 몰아보면 그렇게 네, 느꼈어요. 끌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쿠베까지가 임팩트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후쿠베가 살아나는 그 기적 이후에 그 이제 친구력 파트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맥이 좀 빠지죠. 네. 그리고 이제 켄지가 뭐 살아왔다는 사실 외에는 좀 잉여스러운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가츠마타가 추가한 시나리오는 원래 켄지가 썼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쵸. 켄지가 썼던 부분까지는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켄지가 쓰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재미가 없는 거야. 야, 근데 그걸로 작품 전체를 그렇게 들고 놀고 할 만큼.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21세기 소년 그 파트 들어갔을 때 가장 그래도 좋았던 게 마지막 에필로그 중에서 모든 사건의 발달이 그 어린 시절 켄지가 지었던 어린 죄, 그 어린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 배지, 예. 우주 배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 뭔가 와 닿았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시절에 그런 지을 수 있는 죄잖아요. 어린 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죄라는 건 어릴 때 저질 때 실수를 말하시는 거죠? 그쵸. 네, 어린 죄라는. 저게 문학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네. 아, 네. 되게 네,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저의 표현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다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런 문학적인 네, 함의적인 표현이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점도 공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작품에서 친구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인썸의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켄지의 대사가 있는데, 친구라는 것은 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옥상에 누워서 어린 시절 켄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에 대한 지론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도록 끝없이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요즘에 참고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건 고담이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요 친구의 느낌을 조금 더 물어보는 거였지만, 어쨌든 뭐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20세기 소년의 그 비밀 아지트 멤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온 인간관계의 허점을 찍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친구라는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멤버에 살짝 누군가 껴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누락돼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룹에서는 우리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뭔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상징이다. 이래서 친구라는 캐릭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만화 자체가 이 친구라는 걸 통해서 사라진 존재들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썸도 나중에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 사과의 의미를. 제가요? 근데 이게 사과할 일이에요, 그게? 만약에 막 갑자기 그분이 나 너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야 너 그때 우리 같이 놀았잖아. 아, 죄송한데 어디서 보신 분이시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욕 먹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러면 아니, 내가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잊은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켄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결혼할 때 그 사람들한테 청첩장만 안 보내면 돼. 그분들도 나 잊고 있어요. 거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당신들 위험해. 생중계 할 거예요? 아, 안 불러도 생중계 할 거야. 남의 경조사 생중계. 안 부르면 생중계 할 거야. 내가 말했지, 내 무덤에서 생중계 할 수 있다고. 나를 유언이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되게 몹쓸 사람으로 만드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20세기 소년
당연히 좀 나가는 화면이 없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얘기할 게 워낙 많은 그럼요. 작품이고 또 얼마나 감명이 깊으면은 EXID의 한희 씨도 네. 추천했던 도서가 바로 이 권장 도서가 바로 20세기 소년이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20세기 소년 한번 여기서 떠들어 봤고 네. 사실 저희가 히든으로 한 편 더 준비했어요.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지만 네. 또 한 편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사카 이 태양의 탑 배경으로 한 편 더 만나보실 것을 기대해 주시면 저기 감사하겠고요. 어딘가에 UFO가 켄지 놀자하고 다 하고 있어. 싹둑싹둑 편집. 그러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오늘 저희 일본 올 수 있게 많은 펀딩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세기 소년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죠.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켄지 이거 왜 안 했어? 너 마보야야 안 보야? 마보야야 안 보야? 짝! 후쿠베 주제. 방방 너는 마세요. 후쿠베냐? 켄지 주제 진짜 가마 못하냐? 같이 맡아. 같이 맡았냐? 너 같이 맡았지. ADBC